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자연어 처리와 텍스트 자료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텍스트 분석이라는 게 행정학계에서 되게 파퓰러한 방법은 아니고 이거와 관련된 백그라운드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를 학교에서 3학점짜리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15주차, 16주차 내용을 갖고 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이해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갖고 1주차부터 8주차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사실 오늘 되게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저는 세상의 특이점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뭐 텍스트 분석이라든가 이미지 처리에서도 굉장히 사람 못지않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그림은 지금 195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텍스트 분석 방법이 어떻게 고도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표입니다. 일단 1950년도에 백오버즈라는 방법이 나왔고요. 1970년도에 TF-IDF라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2013년도에 구글의 밀클로브가 월투백을 제시하고 RNN 계열의 방법이 나오고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온 이후에 버트나 GPT나 뭐 이런 다양한 언어 모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첫 번째 컬럼과 시간이 조금 더 된다면 트랜스포머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노바나나 들어보셨나요? 이 나노바나나가 이미지 생성 모델인데 아직 어느 업체에서 만들었는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구글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클 잭슨이랑 이 빌리 아일리시 사진을 놓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친하게 사진을 찍고 있는 그림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 상용화된 서비스의 약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 특허청이랑 같이 한 과제의 일부분이거든요. 이 특허청에서는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정 상품,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5만여 개의 고시 상품의 유사도를 측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깻묵 비료와 비슷한 상표 지정 상품을 10개 제시해줘 라고 얘기를 프롬프트를 했습니다. 그럼 챗GPT가 이렇게 쫙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시 상품이 아닙니다. 1번. 2번은 이게 고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깻묵 비료랑 그렇게 특별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되는 비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이 이제 비슷한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우선 위에는 센텐스 버트를 퍼더 트레이닝 시키지 않고 그냥 사용한 사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글씨가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앞에 이 스크린이 고장 나갖고 제가 잘 못 읽는데요. 네, 깻묵 비료가 지금 비슷한 상품이 뭐 깻묵 김치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깻묵 비료라는 게 깨를 어떻게 으깨서 만든 비료거든요. 근데 깨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시 상품의 컨텍스트를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 뭐 깻묵 김치라든가 뭐 여타 유사하지 않은,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가 안 보입니다. 못 읽어드리는데 네, 유사하지 않은 상품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특허청 데이터 갖다 퍼더 트레이닝 시킨 걸 보면은 네, 모든 게 비료고요. 뭐 깻묵이랑 비슷한 뭐 쌀격 뭐 비료 뭐 아무튼 잘 모르는 뭐 깨와 비슷한 뭐 채소 이런 거 갖다 만든 비료들만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약과거든요. 약과는 과자잖아요. 그런데 일반화된 모델을 쓰게 되면은 약주, 약재 이렇게 약이라는 게 사실 동음이어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퍼더 트레이닝 시키게 되면은 유과, 쌀과자, 네, 이제 잘 보입니다. 얼음 과자 뭐 이런 것들이 약과 비슷한 고시 상품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상표 식별력 평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졸마탱이라는 상표 명칭으로 제가 뭐 음료 쪽에 지정 상품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상표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표가 될 건지를 우선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표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졸마탱이라는 건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상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표 명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젠마 27B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상표의 등록 심사를 판단하는 AI를 만든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는 죄송합니다. 졸마탱이 죄송합니다. 졸마탱이 네,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 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네, 식별력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께서 활용하시는 챗GPT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이 관심 있는 도메인에 따라서는 이게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자연어 처리와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자연어 처리, 텍스트 분석 이런 것들은 이 머신러닝의 하나의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자료 분석을 말씀드리기 전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학습을 한다, 러닝을 한다라는 뜻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퍼포먼스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학습을 한다는 게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일을 더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신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험이 데이터라는 포맷으로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머신 러닝을 지칭하는 유사한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사람의 어떤 비헤이비어를 흉내내는 그 모든 방법론들을 아우르고요. 머신러닝은 이런 학습에서 어떤 스태티스티컬한 테크닉들을 쓰는 걸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딥러닝은 제 뒤에서 뉴럴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뉴럴넷이라는 특별한 아키텍처를 활용하고 있는 모델들을 딥러닝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업에서 머신러닝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과정은 저희 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팀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6단계를 거칩니다. 우선 문제를 정의하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전처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와 그 다음 단계는 데이터 전처리 탐색이고요. 이는 수집한 데이터가 혹은 확보한 데이터가 분석에 바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뭐 데이터 클렌징이라든가 뭐 아웃라이어를 탐색한다든가 혹은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한다든가 이러한 서브 단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 전처리 및 탐색입니다. 전처리된 데이터를 이제 모델의 입력으로 활용해서 모델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인 검증, 정성적인 검증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검증을 합니다. 이후 맞춤화와 뭐 고도화 단계를 통해서 이제 현업에 배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이 과목을 고대에서 3학점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텍스트 자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는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일정한 포맷을 갖고 있는 정형 데이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블로그, 그리고 소리, 뭐 진동, 이미지 이런 것들과 같이 어떤 정형화된 패턴, 포맷을 갖고 있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그 외에도 정형적인 성격과 비정형적인 성격을 모두 갖추는 반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반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면 위키피디아 아티클이 들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페이지는 언뜻 보기에는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비정형 데이터 속에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텍스트들이 네트워크 형태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정형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포맷에 따라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우선 시간에 따라서는 시퀀셜 데이터와 스태틱 데이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한 번 생성되면은 바뀌지 않는 데이터,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뭐 시퀀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센서 데이터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값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방법 중에서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뒤에 말씀드릴 그 방법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넌 리니어리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걸 많이 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네모와 동그라미를 구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는 선형선 하나입니다. 선형선 하나만 그어서는 다음과 같은 네모와 동그라미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경우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뭐 4개 정도의 6개 정도의 선을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6개 정도의 선을 어떤 선을 선택하더라도 네모와 동그라미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선형 모델은 다음과 같은 엑소얼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선형 관계만을 포착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 비선형 관계를 포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 뭐 랜덤 포레스트라, 디스전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뭐 뉴럴 네트워크 등과 같은 다양한 모델들이 나왔고, 오늘 저는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의 근간이 되는 뉴럴넷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보시는 것과 같이 항상 존재하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히든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풋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을 받아서 히든 레이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히든 레이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연산을 처리해서 아웃풋 레이어로 그 값을 전달합니다. 아웃풋 레이어에서도 최종적으로 연산을 해서 최종 값을 도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한다면 아웃풋 레이어에 하나의 노드가 있고, 그 노드에서는 0부터 1까지 뭐 로지스틱 함수 같은 걸 써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줄 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컷오프 값을 줘서 이것을 뭐 트루 레이블로 할 건지, 뭐 그러니까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 양쪽 중에서 하나로 분류하는 형태로 이제 모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패스코어, 솔트 스코어가 있고, 어떤 음식에 대한 패스코어, 솔트 스코어가 있고, 어떤 음식을 테스트하는 사람이 이 음식을 맛있다라고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라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다음과 같은 뉴럴넷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뭐 이 장표는 뉴럴넷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이게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최종 아웃풋을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뉴럴넷이 지금 넌 리니어리티를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선형결합인데 여기 G라는 액티베이션 함수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G라는 액티베이션 함수의 결합 함수를 통해서 넌 리니어리티를 고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뉴럴넷의 학습은 뭐 백프로포게이션 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 과정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돌아가셔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액티베이션이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뭐 로지스틱 함수도 액티베이션 함수로 활용될 수가 있고, 렐루도 활용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뭐 LLM 같은 경우에는 갤루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텍스트 분석은 앞에서 머신러닝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미지나 뭐 그냥 태블러 데이터셋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전반을 아우르는데, 이 텍스트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정보와 날리지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텍스트 분석이 머신러닝의 어떤 하나의 스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각각의 주요 역할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 텍스트 자료 분석, 텍스트 어널리틱스가 비정형 텍스트 분석,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텍스트 데이터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일까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해야지 이 뒤에서 왜 연구자들이 이러한 방법들을 개발했구나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실수로 비정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정형 맞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포맷이 없잖아요. 비정형 데이터인 거 맞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반만 얘기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값이 고정되어 있는 스태틱 데이터,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시퀀셜 데이터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떠한 제너레이터가 단어를 내뱉는 거라고 해볼게요. 센서와 같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 데이터는 시퀀셜 데이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는 정확하게는 비정형 데이터이면서 순차 데이터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석을 까다롭게 하는 몇 가지 챌린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토큰의 수, 고차원 데이터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 위키피디아 아티클 페이지인데요. 각각의 나라에서 단어 수가 몇 개가 있냐라고 이제 그 조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옥스포드 사전에 따르면 한 11만 7천여 개 정도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샘 사전에 따르면 한 110여만 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책들을 벡터화하려면 일단 피처의 개수가 110만 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TF-IDF나 백오버월즈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언어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이것 때문에 분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언어의 모호성과 복잡성입니다. 과일의 배, 탈 것의 배, 신체의 배, 이 배가 모두 다른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방을 들다, 병이 들다, 습관이 들다, 이 들다라는 것도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형성이 또 다른 챌린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리뷰를 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맞춤법 같은 거 잘 안 지키시잖아요. 친구들이랑 카카오톡 할 때 이모티콘, 이모지도 많이 쓰시고요. 크크크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법에도 맞고 동음이어 이런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잘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네, 저같이 눈치 없는 사람들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호수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문법엔 맞지만 마음이 호수라는 거는 은유법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델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메인에 따라서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병원 드라마에서 수술, 처치 이렇게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관련된 처치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폭력 드라마에서 수술, 처치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만의 또 어려움이 있는데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감과 어미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화무쌍합니다. 네. 학교에 학교를, 학교의 학교로. 그리고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여러 가지가 모두 정답인 케이스가 많죠. 이런 것들이 한국어의 자연어 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네, 마찬가지 아까 보여드렸던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자연어 처리도 텍스트 분석도 여러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하고요, 데이터 수집하고요, 데이터 전처리와 탐색을 하는데 이 중에서는 센텐스 스플릿,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 문장인지, 그리고 각 문장에서 그 분석의 최소 유닛인 토큰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스타버드, 불용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의미 없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텍스트를 어떻게 레프리젠테이션 할 건지, 이런 것들이 텍스트와 관련된 프리프로세싱의 주요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끝나고 텍스트 레프리젠테이션까지 이루어지면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클러스터링, 시밀러리티 분석,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방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페이퍼를 보면은 행정학계나 정치학에서는 토픽 모델링이나 센티멘트 분석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센티멘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토픽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링의 한 종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버터픽이 사실은 버트로 텍스트를 인베딩한 다음에 클러스터링한 결과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버터픽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지, 사실 클러스터링이 하나의 종류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뭐 이렇게 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께서 토픽 모델링이나 뭐 센티멘트 분석 이외에도 여러 가지 텍스트 자료를 토대로 뭐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위들을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990년도, 2000년도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릴 텍스트 수준에서의 프리프로세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LLM이 되면서 이러한 그 전처리들이 많이 안 쓰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텍스트 레벨 프리프로세싱에서는 뭐 주요한 정보가 아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정보들을 제거하는 거고요. 이건 제가 아까 특허청 결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걸 분석했을 때 사용한 정보인데,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구축하신 분들이 어디서 구축했다, 이게 굉장히 레이저 포인트가 변화무쌍하네요. 네, 네이버 지식사전에서 구축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는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삭제를 했고요. 근데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문 기사들을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신문사와 그 신문에 나온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메타데이터가 있을 건데, 이 날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문에서 다뤄주고 있는 내용의 타임 시리즈 분석을 굉장히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신문사마다 어떠한 뷰가 있는지, 이 뷰 차이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 레벨의 어떤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전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 정규식을 활용해서 많이 이제 전처리를 하고요. 챗GPT가 굉장히 이런 걸 정규식 굉장히 잘 짜주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하시면 굉장히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텐스 레벨에서의 프리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텐스 간의 어떤 경계를 나눠주는 거고요. 이게 사실 모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중요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POS 태깅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를 판단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생성형 서머리, 생성형 요약만 활용을 하는데, 사실 2017년도 정도까지만 해도, 17년, 18년도까지만 해도 추출형 요약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추출형 요약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에서 중요한 문장을 추출해서 요약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작업을 할 때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센텐스인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센텐스를 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 PhD를 pursue 하잖아요. 근데 PhD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이 그 문장의 끝인 period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장 내에 문장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센텐스 스플릿이 되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패키지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맞춤법 같은 것, 맞춤표가 안 쓰여져 있고요. 여기 보면 새들이 노래를 하고 있었다,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문장 내에 문장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센텐스 스플릿 결과가 굉장히 잘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큰 레벨 프리프로세싱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토커나이제이션입니다. 토커나이제이션은 토큰을 발견하는 건데요. 토큰이라고 한다면 텍스트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워드 레벨의 토커나이제이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를 토큰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I love NLP라고 한다면 I love NLP 이렇게 각각을 토큰으로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언어마다 사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의 특성을 고려한 토커나이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만의 토커나이제이션 기법이 필요할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 나는 밥을 먹었다에서 밥을 하나의 토큰을 볼 건지, 밥을 토큰, 을을 토큰, 각각의 토큰으로 볼 건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토커나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커나이제이션도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챗GPT 같은 이런 상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수준에서의 어떤 토커나이제이션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선 단어들을 바이트로 떨구고 여기에 뭐 BP 같은 알고리즘, 바이트 페어 인코딩 같은 알고리즘을 써갖고 이제 토커나이저를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다국어 처리에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이 패키지마다 결과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스타버드에 대한 겁니다. 어떤 텍스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일수록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텀 프리퀀스만 고려하는 게 그 빈도수만 고려하는 게 굉장히 바이어스된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그 각각의 단어에 대한 그 빈도수 랭킹만 보여주고 있네요. 랭킹만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그 단어의 프리퀀시의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X도 로그 스케일, Y도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로그를 없애주게 한다면 굉장히 이런 식의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더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나오고요. B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특별한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스타브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패키지에서 스타브들을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는 딕셔너리를 갖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메인에 따라 스타브드가 달라집니다. 특허 데이터에서 방법이라는 단어는 스타워드입니다. 영어로는 메소드. 왜냐면 모든 특허마다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워드를 때로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추가된 딕셔너리를 바탕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발표자를 굉장히 많이 갖고 왔고 195페이지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 못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세부적인 사항들은 훅훅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태밍이나 토크나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딕셔너리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예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기법이고요. 스태밍 같은 경우에는 뭐 innovation, innovations, innovate, innovate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때 공통으로 포함된 innovate까지만 이렇게 베이스 폼을 찾아주는 거고요. 레마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진짜 그 루트 오브 월드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을 고려해서 이노베이션과 이노베이션스는 이노베이션으로, 이노베이트와 이노베이트는 이노베이트로 이런 식으로 그 루트 오브 월드를 찾아주는 기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처리를 해서 옛날에 TF-IDF나 백오버리지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서 뭐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단어는 날짜에 관련된 단어네, 이 단어는 조직과 관련된 단어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을 Named Entity Recogni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1990년도, 2000년대 초반까지 공대에서는 되게 많이 썼고요. 뭐 지금도 국내 저널에서는 그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TF-IDF 기법도 국내 저널에서 뭐 LDA 같은 게 사실 TF-IDF 기법 같은 걸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레이턴트 디렉션 알로케이션 같은 토표 모델링 방법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아직도 쓰고 있긴 합니다만 그 역할과 비중이 굉장히 줄었다, 축소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도에 들어서는 텍스트를 어떻게 레프리젠트 할 것인가, 텍스트 레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GPT, 버트 이런 것들이 다 텍스트 레프리젠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하다가 나온 결과물입니다. 우선 백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에 있는 단어를 가방에 넣고 막 흔들어서 그냥 이 문서에 어떤 단어가 나왔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 문서에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텀 프리퀀시를 고려해서 그 문서를 벡터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텀 프리퀀시만 고려해서 어떤 문서를 표현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요. 뭐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서에서 많이 나왔다고 해서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1과 S2를 텀 프리퀀시를 모델링하게 되면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S1은 좋은 죄송합니다. 다음 예시에 나올 데이터인데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이게 장표가 잘 안 보여갖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텀 프리퀀시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한계가 뭐냐면 John is quicker than Mary랑 Mary is quicker than John이라고 하면은 턴 프리퀀시만 고려했을 때 데이터가 똑같겠죠. 이 문서에서 나온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의미 완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 바우나 이런 것, 바우나 TF-IDF로 어떤 다큐멘터리를 표현한다라는 거는 각각의 워드를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한다라는 거거든요. 원핫 인코딩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단어들을 피처를 갖고 있는 벡터에서 해당 단어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벡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단어 간의 어떤 의미적 관계를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과 모텔은 굉장히 유사한 단어잖아요. 호텔과 바나나는 굉장히 유사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호텔과 모텔을 더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호텔과 바나나는 덜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들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나오기 전에 어떠한 문서를 턴 프리퀀시로 나타내는 벡터를 표현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문서 간 유사도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나 코사인 시밀러리티 이런 것들을 토대로 문서를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우리 집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보다 작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하루는 하루가 다르게 큽니다. 이거는 유클리디안 거리가 디스턴스가 3이 나왔고요. 그 아래의 예제에서는 우리 집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보다 작습니다. 며칠 전 일어난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루하루 빠르게 퍼졌다. 이거는 더 유사하지 않다라고 해서 거리가 더 크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모델만 써도 문장의 유사도나 디스밀러리티 같은 걸 일부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한계점이 그냥 문서에 많이 나왔다고 해서 중요한 단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70년도에 TF-IDF가 나온 겁니다. 이 TF-IDF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거든요. TF는 턴 프리퀀시입니다. 단어 W가 그 문서에서 몇 번이나 나왔는지. 그래서 해당 문서에 많이 나온 단어는 중요하다, 그 문서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아래 DFW라는 거는 이게 W라는 단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컨퍼런스의 문서가 100만 개가 있는데 이 100만 개의 문서에서 몇 건의 문서에 나왔냐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문서에 해당 문서에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가 모든 문서에 나왔다고 한다면 and나 더처럼 중요한 단어가 아니겠죠. 이거를 상쇄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로그를 씌우는 건지가 이 앞전 슬라이드,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단어가 더에 비해서 100만 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효과를 조금 더 약화시켜주기 위해서 로그를 씌워서 이제 IDF를 계산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께서 사이클런이나 이런 거 패키지로 파이썬으로 진짜 계산을 해보면 이 수식대로 값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무딩 기법 같은 것들을 적용하고 식을 보정해서 사이클론에서의 패키지에서는 이러한 수식을 써서 TF-IDF를 계산합니다. 큰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문서에서 몇 번 나왔냐가 문서의 그 해당 워드의 중요도를 나타내고요. 전체 콜플스에서 몇 개의 문서에서 나왔냐는 그 단어가 얼마나 안 중요하냐를 나타내는 거여서 이거의 곱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큐멘트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서 다음과 같이 시각화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기법들은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해도 호텔과 모텔이 호텔과 바나나보다 더 유사하다 이런 것들은 포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2016년도까지에는 월드 임베딩이라는 연구가 되게 많이 쓰였습니다. 월드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어떤 그러니까 시멘티컬한 미닝을 보존하면서 단어를 댄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표현하려면 보캐블러리 사이즈, 우리나라 말 같으면 단어 개수가 110만 개 있으니까 110만 개의 차원이 있는 벡터를 표현을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300차원으로 압축해서 표현을 하겠다. 대신 이 압축된 표현된 벡터는 호텔과 모텔사는 더 유사하게 나오게 하고 호텔과 바나나는 더 유사하게 그 값을 갖도록 세팅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연구가 사실은 200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쓰면 호텔과 모텔이 호텔과 캣, 아까 기존의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적을 하면 0이 나오는데 이 댄스 레프레젠테이션 쓰게 되면은 뭐 이게 값이 0이 안 나오고 유사도에 따라서 얼마나 유사한 단어인지에 따라서 그 값이 더 크게 혹은 더 작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도출된 벡터를 월트백이라는 방법을 써서 도출한 벡터를 바탕으로 뭐 벡터 캘큘레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킹에서 맨을 빼고요. 여기다 워먼을 더하면 그 나오는 벡터의 결과가 퀸이 갖고 있는 벡터의 결과와 되게 유사하다.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 따라서 단어의 의미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연구가 2003년부터라고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3년도에 얼마 전에 메타에서 그 최정예 멤버들 뽑아갖고 연봉 얼만큼 엄청 많이 준 기사 보셨나요? 거기 이제 벤지오 교수님이 계신데 벤지오 교수님이 2003년도에 뉴럴넷 랭귀지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랭귀지 모델 많이 들으셨죠? LLM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근데 랭귀지 모델을 아시면 LLM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랭귀지 모델인데 좀 큰 거구나. 그럼 이제 랭귀지 모델만 아시면 되잖아요. 이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랭귀지 모델의 컨셉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정글의 법칙이고요. 선생님 한 번만 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의 첫 키스의 정의를 네 분이 되게 좋아하네. 내려주시면 돼요. 제가 공감이 가야 돼요. 볶음 처음으로 사 나 입술을 너에게 준다. 처음으로 사 나 입술을 너에게 준다. 네, 이 내용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랭귀지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게 지금 한 명이 말하면 다음 사람이 다음 단어를 얘기했고 다음 사람이 다음 단어를 얘기했잖아요. 랭귀지 모델은 그 전까지 나온 단어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게 랭귀지 모델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은 랭귀지 모델인데 좀 큰 랭귀지 모델을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지오 교수님께서 그 전에 이러한 것들이 전통적인 통계 기법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식을 보시면 과거에 n-1개의 단어가 W1부터 WN-1까지 이 시퀀스로 나왔을 때 WN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카카오톡의 자동 완성 기능이 1990년도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법을 썼을 겁니다. 벤지오 교수님도 똑같은 거를 뉴럴넷으로 표현을 하셨고요.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예측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해서 뭐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뉴럴넷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각각의 단어가 이렇게 원화 벡터로 들어가고요. 룩업 테이블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임베딩 벡터가 도출이 됩니다. 이게 컨캣 되고요. 여기에서 연산이 이루어지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액티베이션 펑션을 토대로 다음 같은 벡터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소프트맥스를 씌워서 그 해당 단어가 다음 단어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모델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모델의 학습은 백프로퍼게이션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실제 다음 단어가 맞게 맞췄으면 그 오차가 거의 없게끔 학습이 이루어질 거고요. 틀리면 다음 단어를 제대로 맞추게끔 거꾸로 오면서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의 임베딩 벡터가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도 워드 임베딩 기법의 하나입니다. 2003년도에 나온 워드 임베딩 기법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네. 왜냐하면 벤지오 교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네, 그 다음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구글의 밀클로브가 2013년도에 월트백이라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해리스라고 언어학자가 1954년도에 디스트리뷰셔널 하이퍼시스라는 걸 말했습니다. 그 어떤 영어 단어, 영어 수능을 친다고 합시다. 근데 문제를 푸시다가 영어 단어를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물론 포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옆에 단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단어의 뜻을 유추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리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디스트리뷰셔널 하이퍼시스는 어떤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의 주변 단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월투백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월투백 같은 경우에는 크게 C바우 모델과 스킵그램 모델로 나눠져 있는데요. C바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변 단어들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가운데에 있는 단어를 맞추는 걸 학습하게 되고요. 스킵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있는 단어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주변 단어가 무엇인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제가 그 195페이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럴넷 구조는 다음과 같이 있고요. 이게 사실 히든 레이어가 하나인 앞에서 보여드렸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랑 똑같습니다. 구조가. 근데 주요한 차이가 히든 레이어에 원래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월투백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월투백의 히든 레이어를 뭐 어떤 사람들은 프로젝션 레이어라고 하고요. 이 매트릭스 W를 룩업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단어가 원핫 인코딩 형태로 여기서는 xi 단어를 표현되기 때문에 이 xi에 해당되는 것만 1, 나머지는 0인 거죠. 그렇게 되면 i번째 로우의 값을 그대로 이 은닉층의 뉴런들이 갖게 되고 이 값들이 xi에 대한 인베딩 벡터가 되는 겁니다. 네, 앞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고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서브 샘플링이랑 그 네거티브 샘플링 기법을 활용해서 조금 더 월투백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학습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뭐 추천 시스템에도 많이 쓰이고 텍스트 분석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법에도 도면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013년도에 월투백 페이퍼를 한번 읽어보시는 걸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바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단어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중심 단어를 예측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주변 단어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히든 레이어의 어떤 벡터 값이 하나가 나오겠고 주변 단어가 예를 들어서 6개다, 6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벡터 값을 원하잖아요. 인베딩 값으로. 그걸 평균 내서 쓰게 됩니다. 네, 이런 게 C바우의 어떤 그 모델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사실 여러분께서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해를 하시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W랑 W 프라임이랑 사실 목적이 비슷한데 어떤 걸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잠시만요. 네, 일반적으로는 W 앞에 있는 W 매트릭스가 이제 주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W랑 W 프라임을 같게끔 컨스트레인트를 놓고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성능 면에서 좀 저하가 있다라는 연구들이 좀 있어갖고 그렇게는 많이 안 하고 보통 W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 월투백을 바탕으로 제가 뉴스 데이터셋에서 월투백 모델을 학습을 시켰고요. 사실 월투백을 학습할 때에는 스태밍이나 뭐 레마타이제이션을 스태밍 같은 경우는 특히 안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같은 데이터셋으로 보여주는 상황이었어 갖고 스태밍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에 대한 벡터가 다음과 같이 뭐 300차원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단어 간의 유사도를 고려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디바이스, 와이어리스, 코트 3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디바이스와 와이어리스는 유사도가 0.7 정도 나왔고요. 디바이스와 코트는 그것보다 더 유사하게 0.2 정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디바이스와 와이어리스가 좀 더 유사한 단어이기 때문에 높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어떤 문서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단어의 인베딩 벡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서의 대표 인베딩 벡터는 사실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인베딩 벡터의 에버리지 풀링, 평균을 해서 뽑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지금 3가지 문장의 그 대표 인베딩 벡터를 뽑았고요. 그 결과를 확인하시면 문장의 내용이 유사한 것들이 더 값이 유사하게 나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월투백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사실 텍스트 데이터는 아닙니다. 이거는 어떠한 특허, 첫 번째 컬럼은 특허 번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컬럼은 그 특허가 활용될 수 있는
제품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허 번호를 각각의 문서로 보고 이 제품명을 그 문서에 포함된 단어로 보고 월트백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유사한 제품들이 서로 유사한 벡터를 갖게 되고, 이렇게 도출된 벡터의 인베딩은 벡터 캘큘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술 역량 기반의 제품 다각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신사업 지원을 위한 툴로서 활용을 하였고요. 뭐 그 결과 예를 들면은 뭐 여성 그 청결용품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유사한 제품이 뭐니? 라고 하면 기적이라든가 배변 훈련 팬츠 같은 게 나오고요. 그리고 뭐 3D 프린터 플러스 임플란터블 메디컬 디바이스를 넣게 되면은 3D 프린터와 임플란트 메디컬 디바이스의 어떤 기술적 특성을 공유하는 제품인 스텐트나 뭐 보청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벡터 캘큘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더하기뿐만이 아니고 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폰에 모바일 PDA를 빼면, PDA를 다들 아시는 세대이신가요? PDA를 인터넷이 안 되는 아이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것만 빼면 폰의 기능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폰, 텔레폰, 뭐 커뮤니케이션 타겟 디바이스, 뭐 아날로그 컨버전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자사가 갖고 있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60%는 제조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또 만들 수 있는, 다각화할 수 있는 제품군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신사업 다각화를 추천하는데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포드에서 글러브라는 방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메타, 페이스북에서 패스트 텍스트라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어떠한 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위주로 준비를 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패스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월트백이랑 모델은 똑같습니다. 다만 인풋이 그 워드가 아니고 엔그램 캐릭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그램 캐릭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where라는 단어가 있을 때 그 3g 캐릭터라고 한다면 시작 토큰의 WH, WHE, HER, ERE, R이 끝나는 마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뉴럴넷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걸 토대로 뭐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형태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 애플이라는 단어에 인베딩 벡터를 도출하고 싶다. 그러면 뭐 디폴트 옵션은 3g, 4g, 뭐 5g을 모두 고려하거든요. 디폴트 옵션이. 요 3g, 4g, 5g의 인베딩 벡터들의 평균, 거기다 애플이라는 단어까지 평균을 내서 애플이라는 단어의 인베딩 벡터를 최종적으로 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바이오 플러스 테크놀로지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하는데 더 유용합니다. 네. 그리고 OOB 샘플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처음 나왔다고 해봐요. 어떤 문서에. 우리가 학습한 데는 없었어요. 그럼 월트백으로 하게 되면 이거의 인베딩 벡터를 못 뽑는데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펠텍스로 하면 엔그램 캐릭터의 어떤 에버리지로 인베딩 벡터를 도출하기 때문에 OOB 샘플에 강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멘팅이나 신텍스 차원에서 뭐 월트백보다 더 좋다라고 이제 검증을 한 거고요. 실제로 좋으려면 하이 퍼포먼스 튜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월트백을 토대로 다큐먼트의 대표 인베딩 벡터를 뽑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뽑는다고 말씀드렸죠? 각 단어의 인베딩 벡터를 평균에서 뽑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다투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큐먼트의 인베딩 벡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다투백도 월트백과 비슷하게 PVDM과 PVD바우 모델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PVDM 모델만 씁니다. PVD바우 모델만 쓰기에는 너무 모델의 그 성능이 좀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서 PVDM 모델을 쓰고요. PVDM 모델은 월트백의 C바우 모델과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그 문서에 인베딩 벡터를 하나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단어로 가운데 단어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이 문서 단어가 항상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주고 백프로퍼게이션
방법을 써서 해당 문서에 인베딩 벡터를 도출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더트백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문서 전체에 대한 걸 쓸 수도 있고요. 뭐 패러그래프에 대해서 쓸 수가 있고요. 더트백으로 이게 신문 기사였습니다. 아까 에이지 뉴스 데이터셋 신문 기사를 학습시켜서 클러스터링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뭐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월트백이나 제가 월트백 방법 되게 좋아하는데요. 월트백이나 이런 것들을 꼭 텍스트 분석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월트백 갖다가 이제 추천 시스템을 활용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청자가 여기 뭐 이걸 보고요,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이걸 봤을 때 어떤 걸 봐야 되냐라고 하는 게 딱 월트백 컨텍스트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뭐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같은 추천 시스템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10년도 대에 연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활발히 일어난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텍스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비정형 데이터랑 시퀀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퀀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LSTM, GRU, 그 양방향 RNN 이런 것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들이 텍스트 데이터가 시퀀셜 데이터에 쓰였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텍스트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로 변화해서 쓰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라고 한다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이런 구조로 되고요. 컨볼루셔널 레이어, 플레인 레이어의 어떤 반복적인 형태로 모델 구조가 들어가게 되고, 인풋 같은 경우는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이미지가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컴퓨터는 0과 1밖에 못 읽습니다. 그리고 뭐 숫자밖에 못 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가 컴퓨터가 읽을 때는 다음과 같은 숫자로 변환돼서 보이는 거거든요, 매트릭스로. 그래서 다음과 같은 8, MNIST 데이터셋의 8은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 8로 표현될 수가 있고, 이 8에만 글씨가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각각의 픽셀에는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져서 그 음영을 조정하는 형태로 이제 인풋이 만들어집니다. 옛날에 그 미술 시간에 흑백은 뭐 하나로 구성이 되지만 컬러를 만들면 RGB를 고려해야 된다고 배우셨죠? 그래서 컬러 이미지를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R에 대한 빨간색 매트릭스 하나, 그린에 대한 매트릭스 하나, 블루에 대한 매트릭스 하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럼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문서에서 단어가 나오는 시퀀스입니다. 그리고 이 값들은 월트백이나 이런 것들로 도출된 인베딩 벡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그 텍스트 데이터를 이미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고, 이 부분은 그 고대 상호과에 계시다가 이제 서울대 상호과로 이직하신 강필성 교수님 장표에서 차용한 부분인데요. 컨볼루셔널 뉴럴넷 같은 경우에도 뭐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나 뭐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나 뭐 그레디언트 베이스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이런 것들로 설명 가능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고대거든요. 그런데 이 이미지를 넣고 이미지한테 여기 어디니? 라고 하면은 여기는 실외고 일단 궁전이야. 왜 궁전이라고 판단했냐면 요렇게 빨간색, 노란색으로 부분 때문에 궁전을 표현한 겁니다. 비슷하잖아요. 궁전 비슷합니다. 전 이 정도면 맞췄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요거 보시면 요걸 넣고 모델에 넣으면은 이거 오피스 빌딩인데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면 요 부분 때문에 오피스 빌딩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갖다 구현을 한 케이스인 거거든요. 텍스트를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고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적용해서 센티멘트 분석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위의 리뷰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로 표현이 되는데 왜 포지티브라고 표현했어? 그럼 단연 최고라고
라는 단어 때문에 파지티브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아래 단어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했는데 너무 싫었다 라는 단어 때문에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국내 연구자가 쓴 페이퍼입니다. 그 강필성 교수님의 랩. 네.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로 당연히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는 시퀀셜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리커런트 뉴럴 넷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한 게 너무나 이상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접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근데 리커런트 뉴럴넷을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인풋 시퀀스고 아웃풋 시퀀스인 형태를 매니 투 매니 형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매니 투 매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통적인 머신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언어 번역기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투 시퀀스 이 형태를 썼는데요. 이렇게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컨텍스트 벡터를 하나 입력으로 받아서 디코더, 얘가 인코더입니다. 인코더여서 우리가 번역하고 싶은 글을 인코더가 압축을 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디코더에 전달하게 되면 디코더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문장을 내주는 형태의 이 매니 투 매니 스트럭처를 설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거는 지금 POS 태깅이거든요. 그래갖고 네, 좀 예시가 좀 그렇네요. 너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예시가 좀 읽기 좀 그런 예시입니다. 그래서 정관사네, 명사네, 이런 식의 주어네, 이런 식의 그 POS 태깅을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의 매니 투 매니 RNN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014년, 15년도 정도에 RNN에 어텐션을 넣어서 이러한 성능을 고도화하는 방법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 시퀀스 투 시퀀스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는 인코더로 압축을 한 다음에 컨텍스트 벡터만 넘기는데 이게 인풋이 길어지면 컨텍스트 벡터가 앞에 어떤 내용인지 까먹거든요. 그래서 학습도 잘 안 이루어지고 까먹는 거 있어서 이제 어텐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이제 RNN과 결합한 이제 텍스트 분석 방법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구글에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역작이 나옵니다.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나온 페이퍼고요. 이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2018년도에 버트, GPT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도메인에 특화된 페퍼트라든가 파이낸셜 버트라든가 바이오 버트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고, GPT도 GPT 1, 2, 3가 나와서 현재 GPT 5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라고 한다면 이게 왜 나왔냐부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엘모입니다. 맞죠? 이게 GPT랑 버트랑 같은 연도에 엘모라는 모델이 나왔거든요. 사실 버트도 캐릭터 이름이잖아요. 캐릭터 이름으로 짓더라고요. 근데 엘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RNN을 여러 가지 스택트 쌓았고 양방향 RNN을 활용하여서 언어 모델을 만든 겁니다. 어떤 언어 모델을 만들었냐면 문맥을 고려한 언어 모델을 만든 거예요. 이 예시가 되게 좋은 예시입니다. 엘모한테 스틱이라는 단어의 인베딩 벡터가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아까 월투백이라고 한다면 스틱의 인베딩 벡터는 따따따따따따따따 뭐뭐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월투백의 한계점이 이거거든요. 애플이라고 얘기할 때 회사의 이름 애플, 그리고 과일의 애플, 뉴욕을 나타내는 애플 다 다르잖아요, 뜻이. 근데 이 모든 단어에 같은 인베딩 벡터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엘모한테 스틱의 인베딩 벡터가 뭐니? 라고 물어봤는데 월트백한테 물어봤다면 인베딩 벡터를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엘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스틱은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 그걸 문장에 한번 써줘봐. 왜냐면 스틱이 막대기라는 뜻도 있고 스틱 투 하면 어디 딱 붙어있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의 예시를 한번 들어줘봐 라고 했더니 여기 어떤 문장을 하나 줍니다. Let's stick to something이라고 주는데 그 경우라면 스틱의 인베딩 벡터는 뭐뭐뭐뭐야 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장표의 이름을 contextualized embedding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고려하여서 인베딩 벡터를 도출한다는 거고, 그러면 과일의 사과와
미안함을 표현하는 그 사과가 인베딩 벡터가 문맥에 따라 달라지게 배정이 된다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세 개의 모델이 2018년도에 나왔던 엘모와 버트와 GPT입니다. 엘모와 버트 GPT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엘모 같은 경우에는 바이디렉셔널 스택트 RNN을 써서 구현을 했고요. 이게 플레이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잖아요. 영국이라는 뜻도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엘모로 나오게 되면 그 뜻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예문을 보여주는데 플레이어가 여러 가지로 뜻을 쓰였던, 그런데 월트백이나 패스텍스로 쓰게 되면은 이게 축구의 플레이가 기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들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뜻의 이런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이 고대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 뒷얘기가 궁금하시다 싶으시면 고대 행정학교에 오시면 됩니다. 네. 네, 이게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2017년도에 어텐셔니스 올유니티에서 트랜스포머라는 걸 만들었고요. 트랜스포머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코더와 디코더는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뉴럴넷 구조로 서브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셀프 어텐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컨텍스츄얼라이즈드 인베딩을 도출하려면 어떤 제가 단어라고 할게요. 제가 단어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단어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단어에 내 주변에 있는 단어의 뜻을 입히는 과정을 셀프 어텐션 과정에서 하게 되고요.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넌 리니어티를 고려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포착해서 뭐 복잡한 뜻을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텐셔니스 올 유니드 페이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페이퍼입니다. 요즘 모든 언어 모델이 트랜스포머로 되고 있고요. 모든 시계열 예측이 트랜스포머로 되고 있고요. 모든 이미지 분석이 트랜스포머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페이퍼를 꼭 읽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 디코더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디코더 온리 모델에는 GPT가 있습니다. 이 디코더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냐면 넥스트 월드 프레딕션으로 작동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단어가 왔을 때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형태로 모델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디코더 온리 모델이 최근에 그 상용 서비스의 대부분이 디코더 온리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챗GPT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디코더만 쓰기 때문에 마스크트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뉴럴넷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크로스 어텐션 서모들은 생략이 됐습니다. 인코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디코더에서 디코더 블럭들을 쌓아서 GPT가 구현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GPT를 파인 튜닝 할 때 다음과 같이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인텔먼트 같은 경우에는 또 문장 두 개가 들어왔을 때 이게 인텔 관계인지 컨트라딕션 관계인지 뉴트럴 관계인지를 보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시밀러리티를 볼 수도 있고요. 뭐 멀티플 초이스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도 추가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GPT-1이 나오고 GPT-2가 나오고 GPT-3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조금씩 변동이 있죠. 뭐 앱솔루트 포지셔널 인코딩을 쓰다가 렐러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을 쓰는 것도 있고요. 뭐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전반적인 모델 구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GPT-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모델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GPT-3의 모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우리는 이게 학습 데이터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GPT-3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잘 대답하네 라는 창발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롬프트에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뭐 퓨전 러닝이라고 해서 예자를 조금 준 다음에 답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발견한 게 GPT-3 페이퍼입니다. 근데 제가 GPT-3 페이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GPT-3 페이퍼가 모델에 대한 변신은 없지만 뒤에 이 fairness라든가 바이어스라든가 오히려 행정학계나 정치학계에서 봐야 될 내용들을 컴공에서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 페이퍼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페이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시간이 없는데 레이스에 대한 것도 이루어졌고요. 종교에 대한 것도 이루어졌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 이름을 빈칸을 띄워두고 빈칸에 어떤 게 들어갈까 했을 때 남자 이름이 나오는지 여자 이름이 나오는지 이런 걸로 테스트 해보는 거죠. 네. 인코더 언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버트를 나타냅니다. 뭐 버트 같은 경우에는 뭐 MLM,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랑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기본적으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한다면 인코더만 있잖아요. 인코더만 쓰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인풋이 빵 들어가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15% 정도를 마스킹을 합니다. 뭐 사실 디테일적으로는 15%를 뭐 일부는 마스킹을 하고 일부는 대체하고 일부는 그대로 두는 형태인데 이건 너무 세부적인가 제외를 하고요. 15%를 마스킹한 다음에 그 마스킹된 곳에 어떠한 단어가 올 건지를 이제 학습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뭐 이후의 모델에서 사실 이게 큰 효과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2018년도에 버트에 처음 나온 거는 이제 두 문장이 바로 연결되는 다음 문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Next Sentence Prediction (NSP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뭐 이거 갖다도 뭐 CLS 토큰을 많이 쓰는데요. CLS 토큰을 받아서 위에 뭐 피드 포워드 뉴럴 레이어를 하나 붙인 다음에 이 CLS 토큰의 값을 입력을 받아서 감성 분석을 수행한다든가, 뭐 인텔먼트, 그러니까 NLI 프로세스 수행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뭐 질의응답도 할 수가 있겠죠. 멀티플 초이스도. 그리고 Q&A도 할 수 있습니다. Q&A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토큰에서 이게 답의 시작 토큰이니 끝 토큰인지를 예측하는 형태로 파인 튜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버트가 나온 것 이후에 뭐 다이나믹 마스킹 기법을 쓴 로버타, 그리고 뭐 파라미터 쉐어링은 알버트, 그리고 이게 맥스 토큰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맥스 토큰 개수를 더 늘리는 롱포머 이런 것들이 나왔고, 분야에 따라서 뭐 펫버트, 사이버트, 바이오버트 이렇게 분야에 따라서 퍼더 트레이닝된 여러 가지 버트가 나왔습니다. 디스틸 버트 같은 경우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법이 쓰인 건데요. 사실 이 버트나 이 LLM을 만들려면 굉장히 큰 GPU나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뭐 엣지 AI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온디바이스 AI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핸드폰에서 GPU 없이 이런 거 돌리면 작은 경량화된 모델이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잘 배운 큰 모델을 바탕으로 얘가 얘한테 지식을 전수해준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써갖고 소형화된 모델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이러한 소형화 과정에서 뭐 로라 같은 기법도 쓸 수 있고 퀀타이제이션 기법을 쓸 수 있고요. 이런 것들 결합해서 퀀타이즈 로라 같은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더 뭐 테크닉적인 건 사실 크게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센텐스 버트 오늘 강의에서는요. 센텐스 버트는 사실 버트가 문장의 인베딩 벡터를 CLS로 많이 뽑는데 이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버트의 파라미터 튜닝을 이제 컨트롤시블 러닝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장 벡터를 더 잘 뽑기 위한 센텐스 버튼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게 큰 GPU 자원 없이도 뭐 추가 학습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T5나 바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T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걸 텍스트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파인 튜닝 할 때 태스크 스페시픽 프리픽스를 먼저 넣고 인풋 텍스트와 아웃풋 텍스트를 넣는 형태로 이제 튜닝을 하는 그런 모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모델 같은 것도 뭐 이제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랜스포머로 언어 모델을 만들 때 디코더 온리 모델인지
인코더 모델인지 인코더 디코더 모델인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각각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부문에서 최근에 AI를 도입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벌써 2020년도에 페더럴 에이전시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고서가 2020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연구진에서는 2019년도에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2019년도에 연구를 했다는 말은 2018년도까지 활용된 AI를 갖고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2018년도에도 평가가 이를 만큼 어느 정도의 사례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2022년도에 행안부에서 나온 보고서를 제가 발췌한 겁니다. 그대로 스크린샷 떠온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나라장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 공공 부문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 담당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봤더니 2022년도 상황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설정이 부족한 제안 요청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기획이 좀 부족하다. 인공지능 활용 기능과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로 사업이 진행돼서 수행도 좀 부족하다. 공무원 순환 근무 제도에 따라서 해당 분야의 분석 및 설계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기관포가 어렵다. 관리도 좀 어렵다. 그러니까 기획 수행 관리가 모두 어렵다라는 얘기를 행안부에서, 제 얘기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세상의 특혜점이 왔고 공공 부문에서도 이런 데 굉장히 니즈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딱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기 딱 적격인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인생은 타이밍이니까요. 네, 해외대학 행정학과 내에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카네기 멜론을 보시면 이게 카네기 멜론 내의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게 이게 행정학 정책학과 관련된 내용의 프로그램인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테크니컬한 과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프로그램도 다변화 확대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걸 잘 준비하셔서 격변하는 세상에서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질문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